부서의 국제이해관계자를 들으러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벌써 8번째 강좌인데요. 이문화간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김수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독일에서 술을 마실 때 신체 어떤 부위를 쳐다보지 않으면 신뢰가 된대요. 그 부위는 무엇일까요? 네, 맞추신 분들께 제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목이에요? 목 아니에요. 손 들고 눈 자신있게 눈 말씀하시는 눈. 눈. 네, 정답이요. 네.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문화들 어떻게 문화가 소통할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제이해관계자는 홈스테이 교육 프로그램 일환이고요. 여러분들께 그런 지구촌의 이슈나 또 다양한 문화들을 어떻게 이해해갈지, 지구촌 시민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김수민 교수님 오셨는데요. 앞에 나와서 강의하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 인문대 독일 언어문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 전공은 독일 어학입니다. 아이들한테 문법을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된 거는 꽤 됐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옛날에는 학술진흥재단 같은 데서 큰 프로젝트를 따면 제 강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땄던 것인데, 실은 이 강의 내용은요, 제가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수업의 내용인데, 이제 컴팩트하게 아주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이 자리에서 대략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의 원래 목적은 뭐였냐면요, 세상이 좁아지면서 특히 경제활동을 많이 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서 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일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는데 실은 어떻게 영어를 못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문화적인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되게 어떤 성공적인 것을 못 거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에서 했던 것들은 주로 유럽 쪽의 사람들을 파견해서 유럽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사람과 그 지역 사람하고의 의사소통 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언어는 실제적으로 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잘 될 때는 전부 다 영어로 합니다, 의사소통을. 독일 사람하고 장사할 때도 한국 사람은 영어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그러느냐. 언어에는 뒤에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제 강의가 오늘 지금 3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를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한 학기 하는 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거 몇 개 이렇게 포인트를 뽑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제가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문화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서 문화에 가기 전에 국제사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가 이문화간 의사소통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문화간 의사소통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쪽은 저는 이론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우리 이주 여성,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하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강의 중에 이문화간 의사소통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고, 저랑 같이 동료가 하고 있는 강의가 이문화간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 기업 안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인데요. 우선은 1부에서는 잠깐 이제 세계화와 문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시고요. 2부에서는 다문화 사회, 우리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정말 다문화 사회인가 하는 얘기. 세 번째, 인문학은 의사소통.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강의록은 제가 어제 저녁에 급하게 해서 이거 다 못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 포인트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갖고 가셔서 이런 일을 했었구나 하고 보시고 오늘은 PPT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날 세계에 오늘날 시대의 명칭이 뭡니까? 농업사회, 산업사회, 지금 무슨 사회? 정보화사회가 되죠. 바로 정보화사회의 특징이 국제화, 세계화, 그리고 세계 시장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문화, 산업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보화사회라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이름이죠. 정말로 글자 그대로 우리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구촌의 특징들을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되고 경제가 세계화되고 1998년에 우리가 IMF를 받고 해서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었던 때도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온 거냐? 세계화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화에 제대로 들어갈 체제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블로킹이 돼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오늘날 사실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쯤 됐죠? 7, 8년. 그쵸? 7, 8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연령대가요. 12살 정도입니다. 가장 많은 연령대가. 그러니까 7, 8년이라는 것은 이미 그때 국제결혼이 성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자녀가 낳고 요즘에는 거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간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되게 평균 12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실은 다문화라고 하는 얘기가 급증한 것이면 안 됩니다. 7, 8년,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어요. 네, 그런 다문화 사회가 뭔가, 정말 우리가 다문화 사회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구화로 가는 몇 가지 얘기들은 뭐 보시다시피 다 모르셔도 됩니다. 계획경제의 어떤 과실이다. 우리가 그저께 미국에 가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시고 온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속으로 정말 화가 나고 이런 상황들도 전부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장 개척해야 되고 자본력이 강화돼야 되고 비용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노동비는 예를 들면 중국으로 우리가 가는데요. 사실은 중국에 가고 거의 몇십 %, 거의 성공한 케이스가 20, 30%가 안 됩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중국인인가 한자 문화권에서 다 이해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 분야에 연구하는 독일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 너희들은 왜 중국은 연구 않고 왜 유럽 연구하느냐. 그냥 너희들이 정말 사업을 중국 가서 제대로 하려면 중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중국의 문화에 어떤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착각합니다.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니까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른다고 하셔야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화와 다문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실은 문화와 문화가 만남이 거의 일상적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그 다음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와서 기업할 때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이 문화가 공부하게 됐는데 이제 이게 오늘날 문화의 그 일상화적인 그러면 우리가 문화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문화가 뭔가 문화를 다 얘기하기는 어렵죠. 우리도 광주가 문화도시라고 합니다. 지금 랜드마크 도대체 근데 광주가 문화를 뭘 얘기를 할까?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광주를 문화도시라고 했을 때 문화를 뭘 얘기를 해야 되지? 비엔날레 성공했죠. 비엔날레 하나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도대체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식이 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그림이 아주 전형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건 그야말로 빈산의 일각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드러난 것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저 안 보이는 것.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넘어질 정도로의 것은 저겁니다. 사실은 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그대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들은 저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판단하고 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얘기죠. 자, 보이는 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음악, 미술, 건축, 춤 이런 예술작품 등등 혹은 의복을 한복을 입는다든가 하는 그런 음악이 어떻다든가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좀 다르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은 전혀 의미를 모르고 있죠. 문화를 생각한다면 예컨대 이런 차원들이 있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입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저 크레버 클로폰이라는 사람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문화학자입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화를 정의해봐라 하니까 최소한 160가지가 된다. 그 말은 정의 못한다는 얘기예요. 문화라는 것 자체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문화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역동적이면서 변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우리 예를 들면 그 외국인들한테 말할 때 한국이 핵가족이냐 대가족이냐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세대는 전부 다 젊은 세대는 핵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대가족이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가족의 것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제 조카 예를 들면 저 조카가 성격이 굉장히 활달한데 지 표현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위에 할머니, 고모, 큰아버지, 즉 엄마, 아빠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은 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5사람이 다 한마디씩만 건지면 뭐예요? 이게 아무리 물론 따로따로 살지만 어떻게 되냐면 층층이 따로따로 살아요. 따로따로 사는데 거의 한 집안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자 누나가 시집을 갔다 하면 근처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애기 봐주라고 하려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게 그럼 핵가족입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걸 핵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대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대가족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핵가족화 되면서도 여전히 그 숨어있는 것.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컨대 저는 이제 독일어권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독일어권 아이들은 18살이 되면 김나줌을 나오고 바로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가면 애들이 바로 집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뮌헨에서 사는데 집이 뮌헨인데 뮌헨 대학을 다닌다 해도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리고 독일은 학비가 없으니까요. 생활비만 자기가 있으면 되잖아요. 생활비를 본인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본인이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국가에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돈이 없을 때 국가에서 등록금을 이렇게 뭘 받죠. 대출을 받죠. 학자금 대출을 받죠. 근데 그 아이들은 뭘 받냐면은 생활비 대출을 받습니다. 왜냐면 학자금이 없으니까 생활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부하는 동안 전부 축적해 놓고 취직이 되면 그때부터 국가에 갚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자 없죠.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생활비를 대출받아갖고 사니까.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는 애들한테 항상 우리 애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은요 반드시 뭐라 합니다. 너 그거 얼마짜리야? 약 액정에 55,000원 미쳤다. 왜냐면 지가 55,000원을 한 달에 55,000원 액정이면요 기본 2만원 더 들어가거든요. 지금 75,000원. 교수인 나도 75,000원 내려면 속이 아픈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재주로 그렇게 75,000원짜리 스마트폰을 쓰냐? 너 부모가 잘못이다. 저는 대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앞에서 스마트폰 보이기 싫어합니다. 애들이. 하도 애들한테 뭐라 하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는 조금 쉽게 그런 교육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들이거든요. 자, 문화의 층이라는 것은 가장 바깥쪽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층은 제도들, 체계들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층은 규범이나 태도, 관습, 일반적인 어떤 가치. 저게 지금 일반적으로 문화층을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장 중심층에는 정말로 문화가 소위 기저문화라고 하는 참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얘기합니다. 아마 그거는 여러분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런던에서 오늘날 생선이나 감자튀김보다는 인도 음식을 더 많이 먹고 TV 프로는 대부분 외국의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은 유럽에는 더 이상 어느 나라 특정한 음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가면 거의 터키 음식이 지배를 하고요.
프랑스는 제대로 좀 프랑스 음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도 음식에 영향을 받고 미국 TV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뒤에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영국사 같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남아있다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그 스파게티 문구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옛날에 선전 문구입니다. 스파게티를 선전하면서 당신 안에서 이 스파게티를 먹으면 당신이 대리인이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다 해서 영국 사람이 대리인이 될 수가 없죠. 또 하나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요, 이거 독일에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본 사람들한테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만 독일에서요 대개 주식이 밥이 아니고 감자예요. 감자인데 감자를 나이프로 자르면 뭐라고 하냐?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저 좀 버릇이 없네. 집에서 교육 못 받았구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자가 있잖아요. 포크로 자릅니다. 포크, 먹는 포크 있잖아요. 그걸로 자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사람들이, 외국 사람은 모르죠. 아이가 나이프 갖고 감자를 자르면은 집안에서 별로 교육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또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럽에서 같은 식탁을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달리 평가를 한다는 거죠. 나라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중국에서 우리가 기업을 할 때 이런 어떤 문화 차이를 면밀히 알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문화 차이와 그 경계가 뭔가 하는 것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에 위쪽은 북한으로 막혀 있고 나머지 세 쪽은 바다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 가는 것이 반드시 해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 유럽 중심에 있거든요. 유럽 중심에 있어서 제가 1년 동안 살았던 아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헨은 네덜란드하고 그 다음에 독일하고 그 다음에 벨기에하고 딱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헨의 목요일 아침 시장에 보면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시장 그 플리마켓처럼 아침에 채소를 팝니다. 그때 제가 있었을 때는 아직 유로가 통용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부 독일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길을 가잖아요. 이렇게 길을 가면은 어떻게 되냐 벽돌이 이렇게 하나씩 박혀져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선에가 벽돌이 박혀져 있어요. 그게 뭐냐 국경 표시입니다. 이쪽은 독일이고 이쪽은 네덜란드예요. 그러니까 그 길 자체가 국경이 나왔을 정도로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섞여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네덜란드는요 언어를 두 가지 쓰는 언어예요. 하나는 플랑드르 언어를 쓰고 불어를 써요. 그런데 벨기에 불어하고 그다음 벨기에 사람들도 그러면은 플랑드어를 쓰는 지역이 있고 불어를 쓰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까 벨기에 사람이 쓰는 플랑드르 언어, 네덜란드 사람이 플랑드르 언어, 그럼 언어가 같으면 우리가 문화가 같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은 조사를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우리 문화를 바운더리를 짓는 중요한 어떤 경계라는 거예요. 그런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홉스테드라는 사람은 요거는 우리가 이쪽 문화 쪽을 얘기할 때는 도저히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의 연구거든요. 이 연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상당히 상식적으로 괜찮을 겁니다.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이 문화적 관점에 대해서 이 홉스테드는 국가마다 문화의 차원들이 분명히 다르다 하고 네 가지로 처음에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거리, 두 번째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우리나라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집단주의죠. 남성성 대 여성성. 남성성. 여전히 엄마들이 판을 치고 있어도 남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제가 이 수업 했다고 했죠. 이 수업을 하면서 제 수업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들한테 어떤 일을 시키냐면 한 주일 동안 네가 마치 외계인인 것처럼 네 가정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라 하는 숙제가 있어요. 한 주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아이들 보고서 잘 씁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아무리 그 숙제를 냈다고 해도 그 디스턴스를 가지고 한 주일 동안 내내 자기 가정을 면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 나중에 보고서를 쓰는데 이제 보고서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한결같이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금까지 제일로 힘 있는 사람이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진짜 일주일 동안 보니까 엄마더라. 집에서는 엄마가 계세요. 그쵸. 아무튼 아이들은 집에 이제 관찰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네들은 아버지가 항상 위에 가 있고 아버지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아버지 위에 있는 게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제로 관찰을 시킨 거 하고 본인들이 그냥 집에 사는 모릅니다. 실제로 마치 제3자인 것처럼 관찰을 시켰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한국은 여전히 여성이 그렇게 위인 것 같지만 밖에서는 남성이 위죠. 그 다음에 두 가지 권력거리와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회피라는 말을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권력거리라는 건 뭐냐. 권력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회피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 애매하고 불확실할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시점에 홉스테드가 거의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겁니다. IBM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다국적 기업 안에서, 그러니까 이 다국적 기업 3개의 사람들이 다 이제 근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기지향 대 단기지향은요. 나중에 요것이 비판을 받았어요. 이건 모두 다 서양 위주의 사고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중국 문화권의 것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5번째로 넣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문화권을 보면은 딱 대립이 되어 있죠. 우리가 중요한 데는 집단주의죠. 그리고 나 중심적인 데는 개인주의죠.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는 분명하게 집단주의였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이동이 개인주의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국가 문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해 있어요. 두 번째, 자, 개인주의 문화권의 뭐 얘기 쭉 보시면 알겠고요. 거기 지금 여러분 저기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권력의 차이가 크고 자금에 대한 것을 권력거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권력의 차이가 큰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위계질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나이가 뭐라고 해요? 나이가 뭐라고 하죠? 교수. 우리 쓰는 말은 나이가 깡패라고 합니다. 나이만 먹으면 한국 사람들은 의뢰의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것이 나이예요. 독일 아이들이, 저희는 해마다 독일 아이들 몇 명 받아가지고 익스체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왜 여기는 언니 오빠가 이렇게 많이 해? 선배들은 전부 다 언니 오빠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그거 지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언니 집에 있고 저 오빠 집에 있는데 뭐하게 학교 와서까지 언니 오빠라고 그래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저 학교 다닐 때는 언니 오빠 안 썼어요. 선배, 형, 오히려 오빠를 쓰는 것보다는 형이라고 쓰는 게 훨씬 중성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썼거든요. 네,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나이가 중요해요. 이 나이가 권력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외국 사람 만나서 나이 물어보지 마세요. 나이 물어보면 정말로 난감해합니다. 나이 물어봐서 뭐하게? 내보다 나이 어리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나보다 높으면 이렇게 해주게? 그건 아니죠.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직장에 사는 얘기니까 불만 같은 것을 우리 같이 권력거리가 큰 문화권에서는 회식 같은 데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정상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죠. 그런데 독일 같은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권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역할이에요. 역할. 권력이 있어요. 있는데 그 역할이에요. 그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조금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얘기를 하려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역할 부분에 필요한 것이고, 권력이 어느 때 쓰느냐, 권력 견제랍니다. 권력 남용이 있었을 때 견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불확실성의 회피가 정도 우리말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말에도 나타납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은 절대 협상할 때 yes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yes 나왔다는 건 천지개벽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일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럴 수 있겠어요? 라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한테는 그렇게 yes하고 no를 확실하게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어쩌면 아마요. 근데 영어는 certainly, surely 이런 거는 확실하게. 이런 경우는 사실은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확실성의 회피가 높은 문화권에서는 이거 두려워합니다. 뭔가 모호하고 애매하고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는데 그렇지 않은 문화권에서는 확실하게 스트레스도 극복을 잘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의 회피가 높은 문화권에서는 안전을 추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주로 여러분 보다시피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쪽 북유럽 사람들 주로, 그 다음에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이런 쪽. 근데 재밌는 거는 필리핀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 왜 그럴까? 아마 오랫동안 스페인과 그 미국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당시에 조사이기 때문에 좀 많이 변하죠. 그 다음에 남성성과 여성성은, 자, 남성성과 여성성은 대표적인 것이 물질적인 성공과 직업적인 승진이 굉장히 삶의 목표가 되고, 반대로 여성성은 가능하면 같은 공간 내에서 서로 돌보고 잘 이끌어 나가자 하는 것이 여성성 문화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좀 알 수 있습니다. 남성성이 강한 데가 일본. 근데 재밌는 건 오스트리아가 2위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했는데,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문화적인 어려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특히 제가 살았던 데는 알프스 산자락이 있어가지고 산이 많았어요. 독일은 산이 없습니다. 산이 높아봤자 알프스 쪽 외에는 500m밖에 없거든요. 북쪽으로 가면 정말로 저지대예요. 그런데 남쪽으로 가면 오스트리아는 산악지대거든요. 알프스 산을 끼고 있어서 우리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스트리아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단기지향성과 장기지향성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미래를 보느냐 아니면 가볍게 앞에 지금 있는 것을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장기지향적인 국가가 중국, 주로 홍콩, 일본, 대만, 단기가 역시 서양 쪽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평가 자체가 동양 문화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단기지향 사회와 장기지향 사회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단기지향 사회는 빠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고, 중국처럼 장기지향 사회는 정말로 만만중이죠. 천천히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홉슈테드가 얘기하는 국가 간의 이런 문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살면서요, 사실 여러 다양한 국가, 저는 지금 주로 유럽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결코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궁극적인 건 뭐냐면 주로 우리가 베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그런 사회들은 절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대 국가에서 말하는 다문화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게 된 제일 큰 목표가 이주 여성을 돕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거든요. 우리 국민을 마치 이류 국민처럼 땡기고 우리가 뭔가 베푸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저는 이것의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어떤 그 눈을 바꿔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완벽하게 동등하지는 않겠지만 그쪽 문화를 보고,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또 이주 여성들한테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여러분 나라 말 가르치세요. 필리핀어 가르치고 베트남어 가르치고 캄보디아 가르쳐야만이 나중에 여러분이 부모로서 틀림없이 아이들한테 좋다고 얘기를 들을 겁니다. 한국말만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예는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독일에 1960년대 후반부터 1973년, 4년까지 한 독일로 건너간 광부 간호사들이 한 2만 명 됐거든요. 그 2만 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굉장히 부흥시켰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위 달러를 우리나라에 보냈거든요. 그분들 가정을 많이 알아요. 그분들 가정의 대부분 성공한 케이스는 뭐냐?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한국말 가르쳤던 가정입니다. 근데 한국말, 자기 나라 말을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데 한쪽이 분명히 필리핀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문화를 합쳐서 얘가 정말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데 하나만 가르치면은 동화라는 얘기죠.
물론 이론적인 것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사회에서 한국말도 배우기 어렵고 그런데 내 나라 말까지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국가가 그렇게 뭔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이제 기본적인 힘적으로 사실은 인문학과 의사소통이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제 또 하나의 상식이니까요. 하나 더 하고 넘어가죠. 홀이라고 하는 역시 홉스테드하고 같은 지금 둘 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인데요. 문화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눴습니다.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 맥락이라는 것은 컨텍스트란 말이에요. 컨텍스트. 간단히 얘기하면 한국 사람은요. 대화가 부족한 이유가 있어요. 대화가 부족한 이유냐. 우리는 고맥락 문화예요. 고맥락 문화 하면은 서로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 자식간,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얘기 많이 안 합니다. 다 눈으로 착 보면 알지 네가 얼마나 근데 절대 몰라요. 사람은 형제간 부모간 아무리 친한 친구도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점점 이혼이 많아지는 저는 이유가 알아요. 고맥락 문화 사람들이에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풀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 아는데 왜 나 이해 못해.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 읽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시리즈가 몇 권 있거든요. 한 권만 읽어보세요. 한 권만 읽어보면은 내가 정말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애들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정말로 좋은 서적이거든요. 그 시리즈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인문학을 소통하면서 딱 그 책이 아이들한테 권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서로 다른 맥락까지 다르기 때문에 서양은요 저맥락 문화입니다. 저맥락 문화니까 어떤 서로 의사소통할 때 의사소통 안에가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뒤에 배경이 없으니까 다 해줘야 돼.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고맥락 문화권에서는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척이면 척이고 척하면 삼천리지 이게 우리나라 전형적인 표현인데 척이면 삼천리 절대 아니거든요. 말을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홀이 얘기하는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에서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면 고맥락 문화는 이렇다, 이런 나라들이 있다, 이런 정도 넘어가고 저맥락 문화권은 이런 문화의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은 얘기를 이건 좀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네, 홀에서는 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단일 시간상의 국가하고 복합 시간상의 국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공부한 쪽은 실험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또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그런 걸 보면 정말로 아랍인하고 그 독일 사장하고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찍어놓은 걸 보면 재밌어요. 아랍인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한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전화도 받고 사람이 녹화하면 사람도 받아들이고 옆에서 친구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말대답도 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 절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동일 시간상대냐 아니면 복합 시간상대냐. 우리는 어쩝니까? 우리는 복합 시간상. 그러니까 시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조금 늦어도 이해하겠지.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이제 60이 다 가서요.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 시간 약속 안 지킨 사람이거든요. 여기 딱 계십니다. 자, 12시 10분 전에 봅시다. 그럼 저는 12시 10분 전에 딱 가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오면서 나오면서 전화 받으시고 또 전화 또 받고 전화 이러시거든요. 저는 매번 성질내거든요. 매번 웃고 오세요. 근데 일이 많으셔서 그래요. 근데 이제 제 성격이 문제죠. 예를 들면 그렇게 30-40년 같이 본 어떤 친구들한테 제가 이해를 하려면 저는 못해요. 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복합시간성하고 아랍인들은 그러니까 일본 미리 계획 안 합니다. 예를 들면은 1시간 전에 약속을 다 해갖고 딴 사람이 먼저 만나버려요. 이제 그런 일이 만약에 아랍인하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그거 모르면 절대 일 같이 못합니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거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 그거를 만약에 못 알아듣고 하면 우리는 벌써 애초에 처음부터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의 어떤 특성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는 뭐, 이 정도. 공간도 재밌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지금은 좀 못 갑니다만,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서양에 외국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번은 저랑 영국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쪽에 앞에서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친구하고 영국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있고, 아마 지금 우리 김신희 간사 정도에서 이제 등을 돌아보고 저는 이쪽을 보고 하면서 이 친구가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야야 저 봐라 그러면 저기 봐라 그랬더니 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아프리카의 친구하고 이 영국 친구하고 한참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아프리카 친구가 이제 여기 벤치예요. 벤치인데 이렇게 중간에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딱딱딱 가요. 그다음에 뭔가 이 얘기가 굉장히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신나고 뭐 그랬더만 가니까 영국 친구는 이렇게 계속 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영국 사람들은 절대 근접해서 얘기 안 씁니다. 낯선 사람하고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외국 사람을 만날 때 영국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어깨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금물입니다. 그런 걸 모르고 우리가 대화를 시도하면 벌써 거기서 깎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은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화를 안다는 것이 단순하게 아까 말한 대로 뭐 예술작품이 어떻고 음악이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구체적이면서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알죠. 이 영국 친구하고 얘기할 때 딱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딱 지냅니다. 근데 아프리카 친구는 그걸 이제 모르고 자기도 알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막 심취가 되니까 이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영국 친구는 막 코너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자기들도 모르고 무의식적인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우리가 제스처 하나라도 사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바삐